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보잘것없는 나라라 말하는 CNN 베테랑 기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못해 한국을 취재하러 인천에 도착하자마자 이내 경악을 하고 마는데요.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충격을 먹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맨해튼 57번가에 위치한 CNN 본사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알렉시스 멀로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최근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국 취재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사실 처음에 편집장 마이크가 아시아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안했을 때 저는 당연히 중국을 취재하고 싶었어요. 세계의 공장 경제대국 5천년의 역사. 그게 제가 알던 아시아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편집장은 제게 한국을 취재하라고 했어요. 한국? 그냥 K-팝과 화장품으로 유명한 나라 아닌가요? 제가 회의에서 이렇게 질문했을 때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특히 일본 담당 리사는 코웃음을 치며 일본 문화를 복제한 나라지라고 속삭였죠.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 삼성이라는 회사만 겨우 알려진 곳, 그리고 북한이라는 위험한 이웃을 가진 불안정한 국가라는 이미지뿐이었어요. 전 내심 실망했지만 마지못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대한항공 K82편 비즈니스석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일본의 기술력도 아니고 중국의 역사적 깊이도 없고 도대체 제가 무엇을 취재해야 한다는 거죠? 창밖으로 드넓은 태평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그런데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순간 저는 이상한 감각에 사로잡혔어요.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혼잡함과 무질서함 대신 미래적인 설계와 놀라운 효율성이 저를 맞이했어요. 출입국 심사대에서는 얼굴 인식 시스템으로 단 5초 만에 심사를 마쳤고요. 멀로 기자님 환영합니다. 밝은 미소와 완벽한 영어 발음으로 인사한 가이드 김하은 씨는 제 고정관념의 첫 균열을 가져왔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하은 씨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했다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공항 전철을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모든 것이 신기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놀랍도록 깨끗한 차량, 모든 승객이 자연스럽게 지키는 질서, 그리고 무엇보다 어디에서나 접할 수 있는 무료우지 와이파이가 인상적이었죠. 저희 지하철은 99.9% 정시 운행률을 자랑합니다. 하은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일본의 신칸센보다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OLED 스크린은 모두 국내 기업 LG의 제품이에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스플레이랍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파크 하얏트 호텔에 체크인한 후 호텔 창문 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마치 미래 도시를 연상케 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멀리 보이는 남산 서울타워와 전통 궁궐은 현대적 건물들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한국이 아니네요. 혼잡함 말고는 특별한 것이 없을 거라. 기대했던 이 도시의 모습에 적잖이 놀랐어요. 룸서비스로 주문한 비빔밥은 화려한 색감과 신선한 채소, 그리고 고소한 참기름 향이 어우러져 제 미각을 사로잡았어요. 첫날 밤부터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둘째 날 아침 한국계 미국인 카메라맨 제스민 리와 함께 서울 곳곳을 탐방하기 시작했어요. 첫 방문지는 송파구에 위치한 스마트시티 운영센터였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모니터 월이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수십 개의 화면에는 서울 전역의 교통 흐름, 전력 사용량, 대기질, 쓰레기통 상태까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우와, 이건 정말 인상적인데요? 제스민이 말했어요. 제가 살던 LA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니. 센터를 둘러보며 IoT 기반 도시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무거운 카메라를 내려놓고 질문했어요. 이 모든 기술이 실제로 작동한다고요? 그냥 전시용이 아니고요? 물론이죠. 센터장 박준호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서울의 모든 쓰레기통은 실시간으로 체험 상태를 보고하고 횡단보도의 신호등은 노약자의 보행 속도에 맞춰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이건 시민의 일상을 개선하기 위한 실용적인 기술입니다. 지난해에는 이 시스템 덕분에 도시관리 비용을 17% 절감했죠. 가이드 하은 씨가 덧붙였어요. 중국의 스마트시티가 감시에 중점을 둔다면 서울의 스마트시티는 시민 편의에 중점을 둡니다.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메모를 하며 생각했어요. 중국의 감시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구나. 시민 통제가 아닌 시민 편의를 위한 기술. 오후에는 제스민의 제안으로 광장시장을 찾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아시아의 전통시장은 혼잡하고 지저분하고 관광객을 속이는 곳이었는데 광장시장은 달랐어요. 현대적인 QR코드 결제 시스템을 갖춘 작은 노점상들,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 그리고 활기찬 상인들 사이에서 제스민의 카메라는 쉴 새 없이 돌아갔어요. 손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 호떡은 특별해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저에게 따뜻한 호떡을 건네며 말했어요. 갓 구운 호떡의 달콤한 향과 바삭한 겉면, 그리고 쫀득한 속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여기 상인들 중 많은 분들이 대학 교육을 받으셨다고 해요. 하은 씨가 설명했어요. 저 할머니는 30년간 김치를 만드셨는데 자녀 셋 모두 의사와 교수로 키우셨답니다. 한국인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시장의 한 구석에서는 젊은 청년들이 전통 요리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들은 스마트폰으로 요리 과정을 촬영하며 SNS에 공유하고 있었죠. 요즘 MZ세대들 사이에서 전통 요리가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하은 씨가 설명했어요. 할머니의 레시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창업하는 청년들도 많아요. 전통과 현대의 공존, 이것이 한국의 특별한 점이죠. 시장을 나오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교육에 대한 이 열정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 있다니. 그날 저녁 한강변 맛집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제스민에게 물었어요. 내가 한국계라서 나한테 한국의 좋은 면만 보여주려는 거 아니야? 제스민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자란 LA와 비교해도 이곳의 도시 인프라와 음식 문화는 정말 특별해. 물론 문제도 있겠지만 취재라면 이런 독특한 면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한 잔의 막걸리와 함께 저는 그동안의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중국이나 일본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나라. 그것이 한국의 첫인상이었습니다. 셋째 날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어요. 이곳에서 한국 역사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박물관에 들어서자 웅장한 고대 유물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국의 역사가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세종대왕 전시관이었어요. 세종대왕은 단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도연 큐레이터가 16세기 초상화 앞에서 설명했어요. 영국 옥스퍼드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한 후 귀국했다는 도연 씨는 유창한 영어로 세종대왕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그는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이라는 문자를 창제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문자는 엘리트만 사용할 수 있었죠. 민주적인 문자라고요? 저는 놀라며 물었어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세종대왕은 배우지 못한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이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죠. 그때 같은 전시실에 있던 미국인 관광객이 우리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그저 동양의 미화된 역사 아닌가요? 실제로는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았을 텐데. 그는 약간 회의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도연 씨는 침착하게 미소 지으며 반박했어요. 실제로 세종대왕은 집현전이라는 학술기관을 통해 수많은 토론을 장려했고 신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회의록인 승정원 일기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방대한 회의 기록이에요.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갑자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15세기 아시아의 왕이 문맹 퇴치와 민주적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이 저의 역사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중세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한글은 언어학적으로도 매우 과학적인 문자예요. 도연 씨가 이어서 설명했어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줬고 모음은 하늘, 땅, 인 사람의 철학적 개념을 시각화했어요. 그래서 UNESCO가 세계 문자 중 가장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로 인정했답니다. 박물관을 나오면서 저는 한글이 얼마나 혁명적인 발명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정보와 지식을 소수의 특권층에서 모든 사람에게 개방한 것이죠. 이것은 민주주의와 평등의 씨앗을 15세기에 이미 심었다는 의미였어요. 오후에는 삼성 이노베이션 센터로 향했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어떻게 60년 만에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시되어 있었죠. 무려 77인치 투명 OLED 디스플레이에 펼쳐진 한국의 발전사는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6.25 전쟁 당시 맨발로 피난을 다니셨어요. 센터의 안내원 이민수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불과 한 세대 만에 제가 이렇게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고 외국인들에게 우리 기술을 소개하고 있죠. 한국인에게 빨리빨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철학이었어요. 한국은 천연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민수 씨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저희가 가진 유일한 자원은 사람뿐이었죠.
그래서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그동안 찍은 영상을 검토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했던 거죠. 아시아를 단지 중국의 렌즈로만 보려 했으니. 노트북 메신저에 CNN 베이징 특파원 로버트 첸이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한국은 어때? 역시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작은 나라지?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마음에는 이상한 분노가 일었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답장을 쓰다가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밤하늘은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고 제 생각도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세계에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려야겠다는 사명감마저 느꼈죠. 넷째 날 저는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연구소를 방문했어요. 한국의 교육과 첨단 기술의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연구소 입구에서 AI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김지영 교수를 만났어요. 스탠퍼드 출신의 김 교수는 이미 실리콘밸리에서 유명 인사였죠. 그녀가 한국으로 돌아와 연구를 계속하는 이유가 궁금했어요. 미국에서의 연구 환경도 훌륭했지만 한국은 AI 발전에 있어 독특한 장점이 있어요. 김 교수가 설명했어요. 무엇보다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AI 자연어 처리에 미치는 영향은 놀랍습니다. 모음과 자음의 논리적 결합 방식이 패턴 인식 알고리즘에 완벽하게 적합하죠. 이것이 저희가 AI 개발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김 교수의 연구실에서 실제 사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폐 스펙트럼 아동을 위한 언어 학습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해 아이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었어요. 연구실에서 만난 자폐 스펙트럼 아동 민준이는 태블릿으로 한글 기반 언어 학습 앱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민준이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민준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제는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죠. 정말 기적 같아요. 저는 감동받아 물었어요. 그럼 한글은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 미래 기술의 열쇠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김 교수가 대답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저희 연구팀이 한글의 구조를 활용한 언어 학습 방법이 자폐 스펙트럼,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기술과 인문학이 만나는 지점이죠. 이곳에서 볼 수 있었던 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둔 기술의 활용이었어요. 김 교수의 팀은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면서도 항상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했어요. 오후에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스타트업 허브를 방문했어요. 이곳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곳이었죠.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대학 시절 친구였던 사라 킴과 우연히 마주쳤어요. 사라는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다가 3년 전 한국으로 왔다고 했어요. 얼렉시스? 믿을 수 없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사라가 반갑게 외쳤어요. CNN 다큐멘터리 촬영 중이야. 근데 너는 왜 여기 있는 거야? 뉴욕에서 투자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저는 놀라워하며 물었어요. 3년 전에 사직하고 여기로 왔어.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얼마나 역동적인지 알게 됐거든. 지금은 친환경 화장품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어. 한국의 천연 원료와 첨단 바이오 기술을 결합한 제품이야. 사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자신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와 자유를 찾았다고 말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사라가 말했어요. 여기서는 내 아이디어가 빠르게 현실이 돼. 정부 지원도 있고 인재 풀도 놀라워. 무엇보다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열려 있어. 판교의 다른 스타트업들도 둘러보았어요. 플라스틱 오염, 기후변화, 노인 고립 문제까지 이곳의 기업가들은 첨단 기술과 따뜻한 인간미를 결합한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저희는 정의라는 개념을 기술에 접목시키려 합니다. 사라가 설명했어요. 서양의 효율성과 동양의 공동체 의식을 결합하는 거죠. 우리 제품은 피부에도 좋지만 환경에도 좋아요. 한국의 전통 지식과 현대 과학의 만남이죠. 로봇 연구 실험실에서 만난 젊은 엔지니어 박성민 씨는 노인 돌봄 로봇을 시연하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희 할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을 때 가족 모두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죠. 기술이 정말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고요. 이곳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은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죠. 해가 질 무렵 저는 서울 북촌의 한옥마을을 찾았어요. 현대적 고층 빌딩이 가득한 도시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 600년 역사의 전통가옥들이 보존되어 있다는 게 신기했죠. 한옥체험관에서 전통다도를 배우며 만난 이미경 선생님은 80세의 나이에도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미경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도 잠시 멈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녀는 젊은 시절 파리에서 패션 디자이너로 일했다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귀국했다고 했어요. 지금은 매주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에게 한국 차 문화를 가르치고 있었죠. 한국은 빠르게 변하지만 그 속에서도 전통의 가치를 잊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강남의 한 병원을 방문했어요. K-의료에 대해 더 알고 싶었거든요. 김영호 병원장은 저에게 병원의 스마트 의료 시스템을 보여주었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 시스템, 로봇 수술 장비, 그리고 환자 중심의 통합 의료 서비스까지. 저희는 첨단 기술과 전인적 치료를 결합하고 있어요. 김 병원장이 설명했어요. 서양 의학의 과학적 접근법과 동양 의학의 전체적 관점을 통합하는 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디지털 치료제 개발 현장이었어요. 우울증, 불안장애, PTSD 등 정신건강 문제를 VR과 AI를 활용해 치료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이 분야에서 한국이 선도적인 이유는 IT 인프라와 의료 시스템의 완벽한 결합 때문입니다. 연구팀장 박지원 박사가 말했어요. 또한 한국인들의 정과 공동체 의식이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 독특한 관점을 제공해요. 기술만으로는 사람을 치유할 수 없으니까요. 점심으로 병원 식당에서 제공된 환자식을 먹었는데 놀랍도록 맛있었어요. 김 병원장은 웃으며 말했어요. 음식이 곧 약이라는 개념이 한국 의학의 기본이에요. 환자 만족도 조사에서 항상 음식이 최상위를 차지하죠. 오후에는 DMZ 비무장지대를 방문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비무장지대라는 역설적인 이름처럼 한국은 모순된 요소들이 공존하는 나라였어요. 가이드 하은 씨는 DMZ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술 프로젝트를 소개했어요. 전쟁의 상징인 장소에서 평화를 모색하는 한국인들의 노력이 감동적이었죠. 분단의 아픔을 겪었기에 평화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하은 씨가 말했어요. 한국인에게 평화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일상의 소망이에요. DMZ 전망대에서 북한 지역을 바라보며 이 작은 나라가 얼마나 큰 역경을 견뎌왔는지 생각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경제, 문화 강국이 된 한국의 여정은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았죠. 취재 마지막 날, 저는 서울시청 옆 광장에서 열린 시민참여 축제에 참석했어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미래도시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었죠. 이것이 진정한 스마트시티의 모습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수민 씨가 말했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 중요한 것은 시민의 참여와 소통이니까요. 축제 현장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의 기억을 나누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제가 어릴 때는 먹을 것도 없었어요. 미국에서 온 분유와 밀가루로 겨우 연명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손주는 AI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K-파프이나 삼성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중심의 가치를 지켜온 나라였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강남의 한 루프탑 바에서 저는 취재팀과 함께 송별회를 가졌어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며 지난 일주일간의 취재를 되돌아봤죠.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어요. 제스민이 말했어요. 한국계 미국인인 저도 몰랐던 한국의 면모를 발견했으니까요. 가이드 하은 씨는 제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멀로 기자님, 한국에 대해 좋은 기사를 써주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 순간 저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제 저의 임무는 단순한 관광 안내가 아니라 서구 세계의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하은 씨가 작은 선물을 건네주었어요. 세종대왕 초상화가 그려진 책갈피였죠. 우리 문화에서 선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표현이에요. 하은 씨가 설명했어요. 세종대왕처럼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눈부신 경험 중 하나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깨달았죠.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편집실에 들어갔어요.
밤을 새워가며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고 스토리를 구성했죠. 제 열정을 본 마이크 편집장은 당초 30분 예정이던 방송 시간을 1시간으로 늘려주었어요. 편집실에서 마지막 편집본을 검토하고 있을 때 화면에는 서울의 다채로운 모습, 세종대왕의 초상화, 그리고 미래 기술을 개발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교차되고 있었어요. 작은 거인 한국의 글로벌 혁신 이야기, 마이크 편집장이 제목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처음에는 중국 특집을 원했는데 이제는 이게 훨씬 더 흥미로워 보이는군. 로버트 어떻게 생각해? 마이크가 중국 담당 기자에게 물었어요. 로버트는 인상을 찌푸리며 대답했어요. 좀 과장된 것 같은데요. 결국 한국의 성공은 미국과 일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중요한 점이에요. 저는 열정적으로 반박했어요. 한국은 외부의 영향을 받아들이되 그것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켰어요. 그들은 자신의 문화적 뿌리를 잃지 않으면서도 세계와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냈죠. 한국은 우리가 아시아를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들은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독보적인 가치를 만들어냈어요.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접근법, 공동체 의식과 개인의 창의성을 결합하는 방식. 이건 서구와 동양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어요. 다큐멘터리는 지난달 CNN 프라임타임에 방영되었고 놀랍게도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어요. 시청자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깊이와 복잡성, 그리고 그들만의 독특한 접근법에 매료되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KOREANINNOVATION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고 한국 여행 예약이 급증했어요. 더 놀라운 일은 제 개인적인 변화였어요. 한국 취재 이후 저는 모든 뉴스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하게 되었죠. 이제 저는 단순히 서구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깨달았으니까요. 내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아시아 취재팀이 확대되었고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심층 보도가 늘어났어요. 더 이상 중국과 일본, 그리고 나머지 아시아라는 단순한 구분이 아니라 각 국가의 독특한 가치와 세계적 기여에 주목하게 된 거죠.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 후 저는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았어요. 한국의 문화와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게 된 거였죠. 멀로 기자님의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관광 홍보물이 아니라 한국의 철학과 정신을 깊이 있게 다룬 작품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가 말했어요. 세종대왕의 정신과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사장에는 놀랍게도 뉴욕에 거주하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많이 참석해 있었어요. 그들 중 한 젊은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전 항상 미국 친구들에게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설명하려고 했지만 잘 이해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멀로 기자님의 다큐멘터리 덕분에 이제는 친구들이 먼저 한국에 대해 물어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뉴욕의 한 한식당에서 제스민과 저녁을 먹었어요. 그녀는 이제 CNN의 아시아 특파원으로 승진해서 서울로 발령받게 되었다고 했어요. 너의 다큐멘터리가 많은 것을 바꿨어, 제스민이 말했어요. CNN 내부에서도 아시아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고 시청자들도 한국과 아시아의 다양한 면모에 관심을 갖게 됐어.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알렉시스, 내가 한 일은 단순한 취재가 아니야. 너는 문화적 다리를 놓은 거야.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다큐멘터리 방영 한 달 후 저는 하은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첨부된 사진에는 한강변에 앉아 웃고 있는 하은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의 다큐멘터리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항상 중국이나 일본의 그림자로 여겨졌지만 이제 저희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마이너스 민준이가 이제 완전한 문장으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대요. 저희 연구팀의 앱이 정말 효과가 있었나 봐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기술이 실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목격한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죠. 며칠 후 CNN의 국제부 회의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논의되었어요. 숨겨진 혁신자들이라는 시리즈로 세계 각국의 독특한 혁신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이었죠. 알렉시스가 한국 편을 진행한 후
시청자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특집 방송 하이라이트 5분 시청률이 무려 20%가 나왔고 전 세계가 세종의 업적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고 칭찬의 말을 덧붙여서 말해주었어요. 이제 우리는 중국, 일본 이외의 아시아 국가들도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로버트조차 자신의 시각이 변했다고 인정했어요. 사실 나도 한국에 대해 많은 편견이 있었어. 알렉시스의 다큐를 보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 지난주 저는 서울대학교로부터 특별 강연 요청을 받았어요. 세계 언론이 바라보는 한국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죠. 강연을 준비하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들여다보았어요. 인천공항의 첫 만남부터 DMZ의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기억이 생생했죠. 특히 제 마음에 남은 건 세종대왕 박물관에서 본 한 문장이었어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하은 씨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한국 건국 이념이자 세종대왕이 평생 추구한 가치라고 했어요. 기술, 문화, 경제적 성공을 넘어 한국의 진정한 힘은 이러한 인본주의적 가치에서 온다는 것을 이제 저는 이해하게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 한국은 중국, 일본에 비해 별 볼 일 없는 나라라는 편견을 가졌다가 한국 특집 방송을 준비하며 현재는 그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는 미국 CNN 10년차 베테랑 기자 알렉시스 멀로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